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골이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15살 소년이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10년 받았습니다. 그 형이 확정돼서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됐습니다. 수사를 진행해보니 진범과 진범을 숨겨진 친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사법기관은 진범을 풀어줘 버리고 그 15살 소년을 10년 복역하게끔 만든 사건이 약촌 오골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상징적인 곳인가요? 뭐 저 시계탑이? 시간도 법도 공통점이 있죠. 아, 시간도 법도 지켜야죠. 아,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앵글을 잡지 않았나. 네, 이런 시간도 생각을. 법도 지키자. 아, 시간 빠르네요. 저희 방송이 7월 17일 정도에 나가는 거죠? 15일. 15일 나가고 이제 이틀 뒤가 재헌절이죠. 네. 네. 그 왜요? 전절에 뭐? 재헌절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에요. 7월 17일. 7월 17일이. 네. 7월 17일 우리 조셉 부모님의 네,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오셨네 오셨어요. 저 오셨네. 아, 변호사님이시구나. 아. 야 우리 그 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유. TV에서만 뵙다가. 맨날 그 미디어를 통해서만 네, 반갑습니다. 뵀다가 네. 그죠? 이제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러 명의 자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자백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자백을 하게 된 동기가 기망이나 해유였다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위법한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권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이런 약자들의 재심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어느 국가기관이 있냐?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춘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위로받는 어떤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최인철 씨나 장동희 씨 자백 내용 어디에도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변호사시죠?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이들의 무죄를 입증해내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또 굉장히 유명하시고 원래는 이제 국선 변호사를 하셨군요. 뭐 제가 국선 변호사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사선 변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국선 변호를 했었습니다. 특히 좀 뭐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약촌 오골이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영화 재심. 정우라는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이시죠. 예,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섭외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영화에 집중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제 얼굴이 겹쳤나 봐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그 소년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이게 이제 현재 그 부산 엄궁동 살인 사건과 예.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진행 중이네요. 엄궁동 사건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 전이에요. 예. 그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 제 판단으로는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습격을 받았고 이 여성은 죽고 본인은 가까스로 살아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미제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특진의 눈이 어두웠던 잘못된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그 영화 1987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고문을 했어요. 이야. 그 물고문을 견디다 못해 이제 두 분이 자백을 했고, 남의 물건 훔쳤다는 자백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한다. 그것도 믿기 어렵고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까지 할 수 있냐라고. 그런데 공포감도 있고요. 또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단 이 순간은 모면하자. 다음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그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거네요.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네. 무기징역 받고 복역하던 중에 이제 모범수로 감형이 이루어져서 21년 5개월 이상 복역하고 두 분이 출소하셨고요. 이 사건의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중에 장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아주 시력이 아주 나쁜, 그날은 정말로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는데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 사람은 밝은 대낮에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에요. 2심과 3심 변호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35년 변호사하면서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그 기억해 보니까 이 사건이 네. 박지성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2,000장 분량의 그 사건 기록들을 살펴봤다고.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에요. 나중에라도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셨던, 이게 2,000페이지. 여러 번의 조사에 걸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000페이지 정도 넘어가다가 이분들이 그때 그 장소에 아예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근데 저 같이 오신 분이 그때 예, 당사자분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 억울한. 아이고 너무. 예, 당사자분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 억울한. 아이고 너무너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고. 가정에 가면은 한 가정에 부모 아버지였을 거고 또 한 아들이었을 거고, 그 가정 생활 원만하게 잘 하시길 빌면서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이고 뭐 아이고 진짜 아이고. 참 이게 제가 이제 그 아를 자주 보는데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예. 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20년을 그걸 안에 계신다는 게 그 사실. 근데 이게 21년 5개월 20일 사셨습니다. 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25년이라는 인생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신다라는 게 이게 그 가늠이 안 됩니다만 이게 정말 인생의 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게 참 정말. 그럼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그렇게 들어가셔서? 저분 나이 만 31살 때 아우. 들어가셔서 이제 50세대에 나오셨습니다. 이 정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 뭐 지금이라도 이게 늦었지만 이게 좀 재심 뭐 이제 9월이나 한 10월쯤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좋은 결과가 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예. 그때 제가 33살 때 또 아내는 29살이었었고 또 2살 먹은 딸도 있었고요. 그래 저는 안에서 아니라면 교도소를 말합니다. 안에서도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할 때면 또 가족들이니까 또 면회를 옵니다. 어머니도 오고 아내도 오고 애를 얻고 면회를 오고 하면 왔다 가면 나는 속이 부서져 더 힘들더라고요. 면회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할 때면은 답장이나 한 번씩 해주고 면회 오지 마라. 또 제가 안에서 바람이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 나갈 때까지는 좀 살아 계셨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2003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도 12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으니까 모든 게 또 싫어지더라고요, 세상이. 한날 엄마가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다 놔야 되겠다. 네가 언제 나오든 나올 건데 나오면 진실을 밝게 된다. 엄마가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오만 데 다 다녔더라고요. 기록을 얻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 기록을 집에 갖다 놓고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내가 한 번씩 가져와요. 가지고 법정에 같이 가요. 이거는 분명히 엄마의 혼이 담긴 거고 엄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나 이런 뜻으로 같이 가져가거든요. 진실이 밝혀지고 재판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가야죠. 어머니 아버지한테요. 또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아니 이렇게 좀 한편으로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 네, 예. 이게 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그 길을 이제 걷고 계시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뭐 재심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이 카메라 보는 예, 예. 한번 어디든 편하게. 예. 아무 그렇습니까?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없는 걸 찍지는 마시고요. 예. 그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저기 예. 너무 밝아가지고 이제 저는 실내가 좋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니 방송 나갈 때 저희가 조금 이제 약간 더 좀 이렇게 조절 좀 해주시고 네, 좀 좀 뭔가 풍성하게,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또 그 풍성하게 나지 마시고요. 좀 적절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해드릴게요. 뭔 얘기하다 말았죠? 그저 재심 전문은 아, 내가 예. 원래 아니었다.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재심 분야는 그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이거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이런 재심 사건에 이제 수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 피하는 예. 거를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저한테 기회였어요. 저는 좀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알려지고 싶고 또 알려져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면은 다른 돈 되는 사건들도 많이 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성과를 내는 게 저한테는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게 성과를 내야 또 그다음에 또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저는 현실적인 이유를 갖고 사건에 접근했던 거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갖고 사건을 맡게 됐다 하더라도 또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조금씩 바뀝니다. 재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어떤 게 좀 가장 어렵습니까? 일단은 확정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증거, 명백한 증거를 찾는 것, 그리고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이제 재심 사건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트라우마가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걸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심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죠. 그렇군요. 이 혹시 재심을 다루면서 이제 사건의 진범들을 마주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땐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런 외부에 공개도 했어요. 영화를 보니 재심 영화에는 제가 진범을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진범하고 싸워서 막 제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날까 봐 정말 두려워서 밤 12시 넘으면은 사무실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악몽을 많이 꿨고 일단 제 SNS에 가족 사진 없습니다. 뭐 해코지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잡혀가지고 징역 15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서 나왔을 때 50대 이제 중반인데 그때가 이제 좀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진범도 있지만 소통이 되고 또 반성하고 자백하고 재심을 도와준 진범도 있었죠. 아 그래요? 3대 나라수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의 자백, 법정 증언이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진범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아 진짜요? 이게 좀 뭐 사건 중에 네. 이 진범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이제 삼례 나라 수포 네. 사건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의 진범인데요. 예. 3대 나라수포 사건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전북 완주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네.
새벽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가요. 현장에서 이런 금품과 폐물 같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할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제 수사가 헤매다가 그 완주 삼내에 사는 그 장애가 있고 나이 어린 그 소년 3사람을 그 본 것 같아요. 예,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협박해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현장 검증 시에 지금 뭐 행동하는 피고인들의 행동 자체가 매우 수동적이고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면 사실 의문을 가져야죠. 얘네들이 정말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맞냐? 이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맞냐? 그래서 그 자백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짧게는 징역 3년 6월, 길게는 5년 6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들이 재판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부산지검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잡혔고 자백을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진범들을 풀어주고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그 나이 어린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복역하게 했던 사건이 삼내 나라수포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인터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고 글도 쓸 줄 몰랐던 이들을 폭행하고 진술을 짜맞춰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7년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법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자백 경위와 진술의 합리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삼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진범을 용서했기 때문에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유가족의 아주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었고 약천오리 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범을 잡아서 자백까지 받아냈던 형사가 다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분께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의미 있는 자료 때문에 재심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영화 재심에서는 그 약천오리 사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셨던 그 진범 잡은 형사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영화 재심에 시사에 초대받아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형사분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실제 사건에서 내 역할이 있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뭔 영화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이제 대신 또 주변에다가 야 나도 이제 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연대가 깨지는 게 이런 식으로 깨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합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약속한 건 다른 자리에 갔을 때 사건 얘기할 땐 반드시 황 관장님 얘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사진 제공해가지고 얼굴 나오게끔 하겠다. 네. 우리 황 반장님 저희 좀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황 반장님. 황상만 반장입니다. 황상만 반장님. 예. 반장님이 계셨기에 다시 재심 사건이 또 이렇게 함께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군요.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많은 또 사회에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전에 부산 엄공동 살인 사건이 예. 들은 것 같은데? 예.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20년 가까이 복역을 하신 거예요? 네네. 물론 지금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거든요.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째서 살인사건 피해자 진술 조서에 유독 이 서류에만 날짜가 앞뒤로 다 빠져 있는지, 이게 정말 실수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에요. 나중에라도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셨던, 이게 2000페이지. 여러 번의 조사에 걸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한 1000페이지 정도 넘어가다가 이분들이 그때 그 장소에 아예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두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마침내 법원도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고문이 있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료 수집이 재판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은 평생 못하겠구나. 이야. 그게 뭐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예. 하면 화성 예.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뉴스 속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거든요.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33년 만에 특정했습니다. 바로 이춘재라는 겁니다.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이제 한국에 미제 사건이란 건 없다. 맞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 잡힌다라는 반드시 잡힌다. 메시지를 네네. 그 메시지를 잠재적인 범죄자들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네. 선생님은 혹시 결혼을? 예, 했어요. 그 남편분은 약간 좀 뭔가 그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거짓말 같은 거 잘 못하시겠어요,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갔다 왔어? 했을 때 뭐. 아니 솔직히 그냥 교수님이 네네. 어디 갔다 왔어? 네.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는데도 물어봐도? 왠지 다 알 것 같은.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거짓말을 못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교수님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